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속상한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지금까지 나름 품격 있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문가는 아니어도 교양 있는 집안에서 자라났고 아이들 교육에도 정성을 다했어요. 두 아들을 키웠는데 둘째는 참말 잘 듣고 착했습니다. 제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지금도 평범하지만 화목하게 잘 살고 있어요. 손자, 손녀도 있고 말이죠. 문제는 첫째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고집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혼도 내고 때로는 매도 들었지만 절대 꺾이질 않더라고요. 이 녀석이 커서 뭐가 될까 싶었는데 그래도 공부만큼은 정말 잘했어요. 밤새워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게 일상이었죠. 결국 좋은 대학교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갔고 50살의 전무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정말 본인 능력으로 올라간 거예요. 뒷바라지나 인맥 같은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공부할 때나 지금이나 여자라는 건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데 우리 첫째는 회사 일만 하고 집에 와서는 또 책만 보고 너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물어봐도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는 소리만 하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뒤늦은 나이에 갑자기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30 초반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첫인상부터 뭔가 어색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너무 살갑더라고요. 언제 봤다고 그렇게 친근하게 대하는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말끝마다 뭔가 저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와, 집 진짜 넓네요. 완전 부럽다.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보통 처음 만나는 예비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나요? 그리고 완전 부럽다는 표현도 제가 쓰던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새끼가 막 풍기는 거예요. 옷 입는 것도, 화장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제가 살아온 환경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머님 피부가 정말 좋으세요. 저도 나중에 어머님처럼 되고 싶어요. 팩 뭐 쓰세요? 이런 식으로 은근한 애교도 부리고 소소한 선물도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말투가 뭔가 저급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첫째를 부를 때도 자기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 앞에서 말이에요. 처음 만나는 시어머니들 사람 앞에서 그렇게 스스럼 없이 애칭을 쓰다니.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하나 거슬리더라고요. 우선 우리 집에 와서 신발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파에 앉으면서 다리를 꼬고 앉는데 치마가 너무 짧아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였어요. 제가 준비한 다과를 먹을 때도 젓가락질이 영 보기 싫었어요. 입에 음식을 넣고 말하고 씹는 소리도 크고 기본적인 식사 예절이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가관이었던 건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말이에요. 제가 말하고 있는데도 잠깐만요. 하면서 카톡 확인하고 심지어 셀카까지 찍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오늘 만난 거 인증샷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이러면서 갑자기 제 옆에 붙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싶어요. 솔직히 일하는 거 개빡세거든요. 오빠가 워낙 능력자라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키득키득 웃더라고요. 개빡세다는 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쓰다니. 처음 만나는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교양이라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오빠한테 들었는데 어머님도 젊으실 때 미인이셨다면서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말을 태연하게 하더라고요. 뭔가 경계선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오빠 뒷바라지 하고 싶어요. 해.
이렇게 말하면서 웃는데 그게 또 천연덕스럽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여자 뭔가 이상하다. 나이도 한 10살 이상은 차이가 날 텐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우리 첫째한테 접근했을까 싶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첫째가 그렇게 매력적인 남자는 아니거든요. 키도 그저 그렇고 외모도 평범하고 그냥 전형적인 너드 같은 타입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우리 첫째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겉으로는 다정한 척하면서도 은근히 하대하는 게 티가 나는 거예요. 오빠, 물 좀 갖다 줄래? 빨리. 오빠, 가방 좀 들어줘. 무거워. 오빠는 진짜 답답해. 그것도 몰라? 에휴.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마치 부하 직원한테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첫째가 회사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아, 알겠어. 재미없어. 하면서 시큰둥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관심도 없다는 듯이 하품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차를 준비하려고 부엌에 갔다 오는데 그 여자가 우리 첫째 지갑을 뒤적거리고 있더라고요. 오빠, 지갑 너무 두꺼워. 정리 좀 해줄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멋대로 지갑 안을 뒤지더라고요. 으이구, 이게 뭐야 지저분하게. 이런 건 좀 버리고. 대기업 전무라는 직책, 그에 따른 연봉과 사회적 지위. 그런 조건에만 관심이 있지 우리 첫째라는 사람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날 확신했어요. 이 결혼 절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첫째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대충 건성으로 말해도 하대를 해도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자기야, 목 마르지 않아? 내가 음료수 가져다 줄게. 자기 덥지? 에어컨 틀까? 자기 괜찮아?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런 식으로 해벌레하게 굴면서 온갖 시중을 다 드는 거예요. 50이 다 된 어른이 완전히 호구처럼 행동하는 거죠. 엄마, 어때? 괜찮지?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눈이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였어요. 그 여자는 뒤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우리 첫째는 혼자 들뜬 목소리로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평생 여자 한 번 제대로 사귀어 본 적 없던 아들이 갑자기 이런 여자를 만나니까 완전히 해롱해롱한 거죠.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고집센 녀석이 한 번 마음 먹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불안한 하루 중 하나였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때는 몰랐지만 말이에요. 그날 밤 그 아가씨를 처음 본 이후로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더라고요. 며칠 뒤에 첫째가 혼자 집에 왔어요. 평소보다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내 여자친구 어땠어요? 괜찮죠? 이렇게 물어보는 눈빛이 정말 간절하더라고요. 50살이 다 되어서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년 같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신중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볼 때는 그 아가씨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너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최대한 부드럽게 표현해봤어요. 뭐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역시나 벌써 목소리가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첫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그 아가씨는 너무 어떻게 말해야 할까? 삶의 방식이 우리와 다른 것 같아.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게 뭔 소리예요? 기본적인 예의라든지 말투라든지 그리고 너를 대하는 태도도 엄마는 또 뭘 본 거예요? 이미 화가 난 상태더라고요. 제가 그 아가씨를 나쁘게 본다는 걸 눈치챈 거죠. 얘야, 엄마는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그 아가씨가 정말로 너를 좋아해서 만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다른 목적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의 직업이라든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접근한 건 아닌가 싶어서 그 순간 첫째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렇게 매력 없어 보여요?
아무도 저를 좋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얘야. 단지 엄마는 제가 평생 혼자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봤는데 이제야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더니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화가 나면 이렇게 흥분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니 이 녀석이 언제부터 이렇게 고집이 샜나 싶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친척 결혼식에 정장을 입고 가라고 해도 저는 이 옷이 좋아요. 하면서 평상복만 고집했어요. 온 가족이 말려도 소용없더라고요. 결국 그 녀석은 정장이 아닌 자기가 입기에 편한 평상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갔어요. 그날 얼마나 창피했는지.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머리를 짧게 자르라고 하면 제 머리는 제가 알아서 해요. 하면서 아버지랑 정면으로 맞서서 소리 지르는 일까지 있었어요. 학교에서 지적을 받아도 절대 자르지 않겠다고 버티더라고요. 어떤 일이든 한번 자기 마음을 정하면 절대 꺾이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가족들이 아무리 말해도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첫째야, 진정하고 엄마 말을 들어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엄마도 바라는 일이야.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너에게 맞는 사람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야. 맞는 사람이 뭐예요? 엄마 기준에 맞는 사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엄마는 제 인생을 망치고 싶으세요. 지금 이 나이에 이런 기회를 놓치면 정말 평생 혼자 살아야 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 나이에 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다니. 어릴 때 그 고집스러운 모습 그대로였어요. 얘야, 왜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하니? 천천히 더 알아보면. 성급하다고요? 저희가 만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어요. 엄마는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회사 동료들은 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저만 혼자.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떨리는 목소리 안에서도 여전히 고집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 말이에요. 그때서야 이 아들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더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인데. 결혼은 연애와 달라서. 진중하게 생각해봤어요. 내 여자친구는 저를 정말 좋아해주고 저도 내 여자친구가 좋아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첫째야, 결혼은. 엄마,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결국 화를 내면서 일어서더라고요. 저는 제 여자친구와 결혼할 거예요. 엄마가 반대하셔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얘야, 잠깐만. 앞으로 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집이 셌는데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한 번 마음 먹으면 절대 꺾이지 않는 성격.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말한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아가씨와의 결혼은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는.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며칠 뒤에 둘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형이 결혼 준비 시작한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그제야 알았어요. 첫째가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하기로 결심했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첫째는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만난 지 9개월 만에 말이에요. 결혼식 날짜를 정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정말 착잡했어요. 아직도 마음이 혹시나 바뀌진 않을까라고 기대도 해보았지만 이 고집센 녀석은 끝까지 자기 뜻을 관철하더라고요. 결혼식장에 가는 날 아침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할지. 내 아들의 결혼식인데 이렇게 무거운 마음일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가실 준비 다 되셨어요? 둘째가 저를 데리러 왔을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해서 보니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우리 쪽 하객들은 모두 단정하고 품위 있게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첫째 회사 동료들, 대학교 동창들, 우리 친척들. 모두들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모습이었어요. 화환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웠고요. 그런데 여자 쪽 하객들을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우선 복장부터가 가관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 와서 가슴이 너무 파인 옷을 입고 온 사람도 있고, 치마가 너무 짧아서 보기 민망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화장도 너무 진해서 어디 클럽에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목소리가 너무 크고 거칠었어요. 야, 신부 진짜 대박이다. 완전 로또 맞았네. 그러니까 대기업 점호라며? 평생 놀고 먹겠네. 이런 얘기들을 대놓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 말이에요. 더 가관인 건 껌을 씹으면서 하객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짝짝 소리를 내면서 말이에요. 어머님, 저희 친구들이에요. 신부가 소개해 주는데 정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언니 진짜 잘했어요. 부럽다 부러워. 이렇게 말하면서 웃는데 말투며 행동이며 저희와는 정말 다른 세계 사람들 같았어요. 화환도 그랬어요. 우리 쪽은 품격 있고 단아한 화환들이었는데 여자 쪽 화환들은 너무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것들이었어요. 땡땡클럽 1동 이런 이름이 적힌 화환도 있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부의 어머니를 만났는데 아이고 사돈 어른, 우리 애가 정말 좋은 곳으로 취직 가네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말투가 품격이라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우리 애 어릴 때부터 이뻤거든요. 남자들이 줄을 섰어요. 줄을. 근데 눈이 높아서 결혼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사돈님 아드님을 만나고는 완전 반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자기 딸 자랑을 하는데 듣기가 민망할 정도였어요. 식이 시작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여자 쪽에서는 계속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와, 신랑 진짜 떨리나 보다. 손 떨려. 신부 드레스 얼마짜리일까? 완전 비싸 보이는데. 이런 소리들을 중간중간 하는 거예요. 주례 선생님도 몇 번 그쪽을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패백할 때였어요. 신부가 저한테 절을 할 때 뒤에서 신부 친구들이 박수를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잘했어. 시어머니한테 잘 보여야지. 언니 완전 예쁘다. 사진 찍어, 사진. 패백하는 엄숙한 자리에서 이런 소란을 피우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결혼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인지를 말이에요. 우리 둘째네 가족도 당황해하는 게 역력했어요. 둘째 며느리가 계속 어색해 하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저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 정말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내 아들이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다니. 둘째가 운전하면서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기본적인 예의나 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혼식이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앞으로가 걱정되더라고요. 우리 첫째가 과연 저런 환경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혼을 한 이상, 이제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좀 접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길이니까 이제는 간섭하지 말고 멀리서 지켜보자고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결혼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 말이에요. 결혼식 이후로 저는 첫째 내외일에는 되도록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들이 선택한 길이니까 지켜보자고 마음먹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왔을 때 첫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추석에 아내랑 같이 갈게요. 오랜만에 듣는 첫째 목소리였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집에 오는 거였고요. 그래,
알겠다. 준비해 놓을게. 내심 좀 기대도 됐어요. 아무래도 결혼 후 첫 명절이니까 며느리의 행시 궁금했거든요. 추석 당일 둘째 가족이 먼저 와서 차례 준비를 도와주고 있을 때 첫째 부부가 도착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인사를 하는데 첫 만남 때와 똑같더라고요. 여전히 그 살갑고 계산적인 웃음말이에요. 어머님, 선물 가져왔어요. 가져온 선물을 보니 비싼 건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신경은 쓴 것 같더라고요. 가성비 좋고 선물을 많이 해본 티가 났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조용히 따라서 절도 하고 나름 예의는 차리는 것 같았거든요.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일해주시는 박 이모님이 밥그릇을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박 이모님은 우리 집에서 10년 넘게 일해주신 분이에요. 가족 같은 분이죠. 그런데 그 며느리가 다 먹은 그릇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거 치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박 이모님한테 말이에요. 박 이모님이 당황하시면서도 그릇을 치워주셨는데 물도 좀 갖다 주세요. 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온갖 걸 다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박 이모님은 저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처음 온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얘야. 제가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아, 그리고 저쪽 방 좀 치워주세요. 좀 어수선하네요.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치 박 이모님을 부리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전부 시키면서 말이에요. 박 이모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두 분은 워낙 참을성이 많으셔서 그냥 묵묵히 하시더라고요. 잠깐. 제가 며느리를 불렀어요. 박 이모님은 우리 가족 같은 분이야. 말을 좀 조심해서 하고 우리 집안일은 알아서 잘하는 분이시니 내가 멋대로 시키는 건 자제해라. 그러자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 네. 근데 어머님, 이모님 돈 주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부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슨 소리야? 박 이모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야. 함부로 대한다고요? 저 그냥 예의 있게 말했는데. 뻔뻔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둘째 며느리가 옆에서 보다 못해 끼어들었어요. 형님, 박 이모님한테는 좀 더 정중하게 해야죠. 연세도 많으시고 저희와는 가족 같은 분이세요. 그러자 첫째 며느리가 째려보면서 언니는 언니 일이나 신경 쓰세요. 저희 일에 왜 끼어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째 며느리한테까지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얘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박 이모님한테 함부로 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 동서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어머님,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그냥 말 좀 했는데. 말 좀 했다고? 지금까지 내가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기본 예의라는 게 전혀 없구나.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첫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아내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다고? 너는 지금까지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 내 아내가 박 이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못 봤어? 박 이모님이야 원래 그런 일 하시는 분이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첫째까지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 일 하시는 분이라고? 너희들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이야? 엄마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우리 아내도 적응하는 중이잖아요. 적응, 기본적인 예의는 적응과 상관없는 거야. 그때 며느리가 또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저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요. 갑자기 바뀌라고 하시면 힘들어요. 원래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겠다는 뜻이겠죠. 그럼 내가 원래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겠네. 이 집에서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 어머님이 너무 까다로우신 거 아닌가요? 요즘은 다들 자유롭고 편하게 살아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게 뭐가 나빠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그때 첫째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왜 우리 아내를 그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몰아세우는 게 아니야. 기본적인. 기본적인 게 뭐예요? 엄마 기준에 맞춰서 살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엄마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내가 엄마 눈치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 완전히 아내 편만 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알겠어요. 그럼 저희는 앞으로 오지 않을게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올 필요 없잖아요. 뭐라고? 저희는 가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도 하지 마세요. 저희도 연락 안 할 거니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첫째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우리 아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저희는 이 집에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 손을 잡고 일어서더라고요. 자기야, 가자.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며느리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일어섰어. 어머님,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말하고는 정말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둘째 부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어머니, 형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둘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정말 허탈했어요. 그날 이후로 첫째한테서는 정말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의절을 해버린 거죠. 나중에 둘째를 통해서 들으니까 첫째가 엄마가 아내에게 사과할 때까지는 절대 연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더라고요. 사과라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한단 말인가요? 그날 이후로 몇 달이 지나도 첫째한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정말로 의절을 한 거였어요. 그렇게 첫째와 의절한 지 벌써 1년이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지나면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자식이니까 어머니한테 그렇게 오래 연락 안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첫째는 정말로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센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생일이 지나가도 명절이 지나가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어머니, 형한테 제가 연락해볼까요? 둘째가 몇 번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아니다. 그냥 놔둬라. 연락하고 싶으면 본인이 하겠지. 겉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답답했어요.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자꾸 첫째 생각이 났거든요. 저와 의절하고 나서 잘 지내고 있을까? 그 며느리한테 잘못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둘째한테서 가끔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 형이 요즘 일이 많이 바쁘다더라고요. 회사에서 승진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 몸은 괜찮다던. 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만 간접적으로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2년 정도 지났을까요? 둘째한테서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 형수가 임신했대요. 뭐라고? 정말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었어요. 언제부터 임신이었다는 거야? 제가 들은 바로는 한 달 전쯤 알았다고 하는데 아직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뭔가 서운하기도 하고. 첫 손자가 태어날 텐데 나는 이렇게 소식조차 제대로 못 듣고 있구나. 그때부터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임신 중에 몸은 괜찮은지, 무엇보다 그 며느리가 몸조리를 제대로 할지. 둘째야, 형수 몸은 어떻다던. 아, 입덧이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형이 회사에서 일찍 집에 들어가서 챙겨준다고 했어요. 우리 첫째가 아내를 챙기고 있다니.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임신 기간 내내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병원에는 제대로 다니고 있는 건지. 이런 걱정들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룰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둘째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형수가 아들을 낳았대요. 정말 언제? 어젯밤에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3.2kg 건강한 아들이래요. 그 순간 정말 감정이 복잡했어요. 기쁘고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서운했거든요. 내 첫 손자가 태어났는데 나는 소식조차 나중에 들어야 하다니. 이름은 뭐라고 지었다더. 서준이라고 지었다더라고요. 서준이. 이쁜 이름이더라고요. 병원은 어디서? 땡땡 대학병원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병원에 달려가고 싶었어요. 첫 손자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의절한 상태니까. 둘째야, 내가
내가 엄마 대신 병원에 가서 축하해 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니, 제가 가볼게요. 둘째가 병원에 다녀와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핸드폰으로 찍은 서준이 사진을. 어머니,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형을 닮았나 봐요. 사진 속의 서준이는 정말 예쁘더라고요. 작고 하얀 얼굴에 우리 첫째를 닮았는지 눈이 또렷하고 그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내 손자인데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야 한다는 게 너무 서운했거든요. 형이 뭐라고 하던 별말 없었어요. 그냥 고맙다고만. 형수는 형수도 별말 없었어요. 좀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가끔 둘째를 통해서 손자 소식을 들었어요. 서준이가 목을 가누기 시작했대요. 얘 뒤집기도 한다더라고요. 베이 사진 찍었다는데 정말 이쁘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만 손자 성장 과정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100일, 돌. 이런 중요한 날들이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로서 함께 해줘야 할 순간인데 나는 그냥 소식만 듣고 있으니까. 서준이가 돌이 지났을 때 둘째가 또 사진을 보여줬어요. 어머니, 서준이 돌잡이 사진이에요. 마이크 잡았다더라고요. 사진 속의 서준이는 정말 많이 자랐더라고요. 통통하고 건강해 보였어요. 내 손자가 저렇게 컸구나. 마음 한편으로는 기특하고 예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데 그때 둘째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형이 가끔 어머니 얘기를 한다더라고요. 뭐라고? 서준이가 할머니를 한 번도 못 본 게 안타깝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럼 연락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첫째는 여전히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고집스러운 성격 때문에 자기가 먼저 연락하는 건 절대 안 하겠다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왜 먼저 연락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손자는 계속 자라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사진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마음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준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어요. 아이가 6, 7살 정도 되었을까요? 둘째한테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형수가 서준이 데리고 미국으로 간다고 해요. 뭐라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유학한다는 거니? 네, 형수가 서준이 교육 때문에 미국에서 살겠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럼 내 형은? 형은 한국에 남아서 돈 벌어야죠. 격이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겨우 6, 7살인데 벌써 유학이라니. 그것도 어머니가 따라가서 살겠다고? 형수가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했대? 서준이 교육 때문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살면서 영어도 배우고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말이 안 됐어요. 아무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이가 이렇게 어린데 아버지와 떨어져 살게 하다니. 내 형은 뭐라고 하던.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해요. 근데 형수가 계속 설득해서 역시나 그 며느리 뜻대로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언제 간다는 거야? 다음 달에 출국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다 준비해놨나 봐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런 중요한 일을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혼자서 다 결정해버리다니. 몇 개월 뒤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 형이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집도 작은 데로 옮겼다고 하고. 집을 옮겼다고? 네, 미국 생활비랑 유학비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해서 지금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해요. 우리 첫째가 살던 집은 제법 괜찮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팔아야 할 정도라니. 유학비가 얼마나 든다고? 제가 들은 바로는 한 달에 엄청나게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집세랑 생활비, 서준이 학비까지.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건 분명해 보였어요. 그럼 1년에도 엄청나게 나가겠네? 네, 형이 한국에서 벌어서 다 미국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우리 첫째가 대기업 전무라고 해도 그런 돈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첫째 월급으로 감당이 될까?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보기에는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며칠 후에 둘째가 또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어머니, 형이 요즘 야근을 많이 한다고 해요. 주말에도 일하고. 몸은 괜찮다던.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살도 빠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가슴이 아팠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형수가 또 이것저것 사달라고 했다더라고요. 뭘? 이번에는 집을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다고 하고 서준이 사교육비도 더 늘리고 매달 보내는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미국 가서 절약해서 살 리가 없잖아요. 우리 첫째는 뭐라고 안 하던 뭐라고 하겠어요? 형수와 서준이 교육을 위해서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정말 답답했어요. 몇 달 뒤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 형이 집을 더 작은 곳으로 옮겼다고 해요. 또 이사를? 네, 미국으로 보내는 돈이 너무 많아서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50이 넘어서 점점 더 작은 집으로 옮겨야 하다니. 얼마나 작은 곳으로? 전에 살던 집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예요. 정말 많이 줄인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이에요. 요즘 형이 혼자 그 좁은 집에서 라면 같은 거로 때우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며느리는 미국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형수가 미국에서 사진을 자주 올린다더라고요. SNS에 어떤 사진? 서준이랑 놀이공원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쇼핑하고 그런 사진들이요.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났어요. 남편은 한국에서 죽어라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미국에서 아이랑 놀러 다니고 있다니. 서준이는 어떻다던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도 금방 늘고 그나마 손자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내 형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생각인가? 그게 형수는 언제 돌아올지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다더라고요. 서준이 교육이 끝날 때까지 하고만 하고 그럼 언제까지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까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정말 기약 없는 일이었어요. 끝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첫째가 계속 이런 부담을 져야 한다니. 정말 막막했어요. 2년 정도 지났을 때 둘째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더 심각했어요. 어머니, 형이 요즘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왜? 무슨 일이야? 형수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더라고요. 이번에는 서준이 개인교사까지 붙여달라고 하고 개인 교사까지. 네, 그리고 형수 본인도 영어 배우고 싶다고 어학원 등록하겠다고 하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 형은 뭐라고 했대? 힘들다고 했더니 형수가 화를 냈다더라고요. 자기가 서준이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뒷바라지도 제대로 안 해주냐고. 며느리는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결국 형이 다 들어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더 바쁘게 일하고 형이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더라고요. 스트레스로 위염까지 생겼다고 하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니. 그때 정말 후회됐어요. 왜 그때 더 말리지 못했을까? 왜 그 결혼을 막지 못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첫째는 그 며느리한테 완전히 휘둘려서 살고 있었고, 저와는 여전히 연락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나갔습니다. 서준이는 미국에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우리 첫째는 여전히 한국에서 혼자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한테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형수에 대해서 알아본 게 있어요. 뭘 알아봤다는 거야? 둘째가 망설이더라고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사실 형수가 너무 의심스러워서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무슨 말이야? 형수가 미국에서 뭘 하고 있는지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 알았는데? 형수가 미국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뭐라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의뢰한 사람이 직접 확인했어요. 서준이는 유모한테 맡기고 혼자서 나가서 다른 남자들하고 만나고 있다더라고요.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그럼 우리 첫째는 그동안 뭘 한 거예요? 자기 아내가 미국에서 바람을 피우는데 그걸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죽어라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내 형이 보내는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거기서 자유연애를 하고 있다는 거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형수의 과거를 알게 됐어요. 과거. 형수가 룸살롱에서 일했었다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형이 형수를 처음 만난 곳도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회사 접대 자리에서.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럼 내 형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네, 알면서도 결혼한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는 그런 곳에서 일하던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였어요. 그 여자가 내 형을 어떻게 꼬셨는지도 이제 알겠네. 형도 그걸 알면서 결혼한 거잖아. 네, 형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였겠죠. 대기업 전무이고 결혼 경험도 없고 여자를 잘 모르는 그런 남자가 자기한테 빠져들었으니까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우리 첫째는 그 여자에게 완전히 당한 거였어요. 그런 여자들은 남자를 다루는 방법을 잘 알잖아. 내 형은 그걸 알면서도 넘어간 거야. 맞아요. 형 같은 사람은 평생 여자 한 번 제대로 못 만나봤으니까 완전히 넘어갔을 거예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그 이상한 분위기, 과도한 친밀감, 계산적인 모습들, 결혼식 때 봤던 하객들의 모습까지. 그럼 결혼식 때 온 사람들도 네, 그쪽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가 그때 본 것들이 다 맞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형수와 서준이한테도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 아이는 그냥 핑계로만 이용하고 실제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더라고요. 내 손자가. 치가 떨렸어요. 그 여자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었던 거야? 그런 것 같아요. 룸살롱에서 나이도 먹고 손님들도 줄어들고 그러다가 형 같은 호구를 만난 거죠. 호구라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우리 첫째는 완전히 호구가 되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해요? 형한테 말해야 할까요? 정말 고민이 됐어요. 이런 끔찍한 진실을 우리 첫째한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우리 첫째가 들으려고 할까요? 지금까지 그 여자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르던 사람인데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 내 형 성격 알잖아. 오히려 우리를 원망할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어. 언젠가는 본인이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마음은 정말 아팠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몇 달 뒤에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 형수가 한국에 잠시 들어온다고 해요. 왜? 서준이 여권갱신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돈이 더 필요해서 오는 것 같아요. 정말 뻔뻔한 여자더라고요. 내 형은? 완전히 좋아 죽어요. 오랜만에 아내를 본다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우리 첫째는 아직도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우리 첫째를 ATM 기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그런데 이번에 형수가 한국에 와서 또 뭘 요구할지. 벌써 걱정이 됐어요. 집을 더 큰 곳으로 옮기자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 정말 한탄스러웠어요. 우리 첫째가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긴 했지만 그래도 착한 아이였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효심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아들이 저런 여자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더 강하게 말렸다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 첫째는 그 여자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었고 저와는 여전히 연락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서준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거였어요. 언젠가는 서준이가 다 크면 그때는 할머니인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여자가 아무리 나쁜 엄마여도 서준이만큼은 제대로 자라야 하니까요. 지금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 첫째도 눈을 뜨겠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이지 부모 말은 들어야 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반대했는데 이런 결과를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 첫째가 저런 여자한테 완전히 이용당하고 있다니. 정말 속상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적극적으로 내 아들을 구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유독 고집스러운 아이라 자기가 직접 겪을 때까지는 말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